자, 그럼 시작할게요. 그 뒤에 남은 거기 첫 번째 보면 이제 기하 좀 진하게 해놓은 거 있죠. 예, 글씨에 거기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 안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고1 애들에게 중학교에서 배운 이제 종합 기하에서 해석 기하적으로 넘어오면서 점, 직선, 원 같은 도형을 이제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그죠? 그래서 이제 대수, 해석, 기하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또 진하게 해놓은 게 이제 단원명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1의 선택이지만 고1 애들이 배우는 평면 좌표, 직선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 이동 이쪽에도 써놨지만 이걸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예.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제 뒤에 뭐 또 단원명이 잘 다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뭐 좌표라는 거를 좀 배운 애들한테 평면 좌표에서 지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거기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빈칸을 해놨는데요. 예. 일단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도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위에도 빈칸 해놨구나. 그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나타낸 점, 직선, 원 같은 도형을 대수적으로 표현된다라는 것 대수적 조금 전에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지도하면서 기하적 대상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어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연결성 그리고 도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 보므로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직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사고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오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창의적, 직관적인 사고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대수적, 연결성, 직관적, 논리적이고 창의적. 그리고 나서 평면 좌표라는 단원 안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뭐 중점, 뭐 내분점, 외분점 이제 이런 거를 다 하는데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모든 것이 다 도입이 되니까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르고 나서 이제 두 점을 알게 되면 이제 1차 함수에서도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와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배우고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이제 이런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평면 좌표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추가돼서 거기 보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그냥 원 표현을 했던 그런 원의 종합기하적인 관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와서 원의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갖다 앉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X, Y에 관련된 좌표가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뭐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럼 평행이동의 의미 뭐에서 이제 사실은 기존의 공부 과정에만 해도 부등식의 영역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평행 이동하는 거하고 대칭 이동의 의미만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학습 요소도 이제 중학교 게 좀 그 학습 요소가 많지 고등학교는 뭐 복잡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유의사항은 중요한 부분인데 기억들은 이제는 막 하도 반복을 해서 나실 텐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앞에서 말한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 또 원도 배웠죠. 원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다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걸 볼 때 중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했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변형돼서 지도하나 이런 걸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큰 원론적인 게 2번에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학습을 통해서 애들에게 기존의 도형을 많이 배웠죠.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을 많이 배웠지만 고등학교 와서의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 방정식이라는 학습을 통해 기하 대수의 연결성, 기하 대수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그게 차이점인 거죠. 차이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런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을 다룰 때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이제 있는 거에 대한 유연성을 알 수 있는 거지만 공학적 도구를 이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의 개념을 도입할 때 공학적 도구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개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응용을 할 때 할런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유의사항 안에서는 유의사항을 보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시험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1번, 아까 다시 올라가면 동글뱅이 1번에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다룬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웬만한 우리가 반복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럼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도하는 그 상황이 이제 시험에 인용이 된다는 거죠. 왜? 작년 문제도 보면 인수분해하는 게 중학교 때 2차 배우다 고등학교 와서 3차 배우는 애들이 뭐 당황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특별히 중학교 유의사항보다 이 고등학교 유의사항 있잖아요. 교수 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이 나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1번에서 그래 중학교에서 한 거 연계해서 하면 돼. 이제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이거 외우느라고 막 급급해갖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직방이랑, 그쵸? 그 다음에 원방을 할 때 이게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변화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이론을 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시 눈여겨.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 들어가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사실은 유의사항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의 빈칸을 보고 그냥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어떻게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또 2번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의미로 배우는 이게, 그쵸? 기하 대수의 연결성. 사실은 이 자체는요, 그냥 이 자체로도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시험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기하대수의 연결성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교육 과정 안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창의융합이나 추론이나 이렇게 또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걔네를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이렇구나만 하면 안 돼요. 거기 숨어있는 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의 공학적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도서 볼 때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많이 보겠죠. 문제 풀이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공학적 도구를 가지고 첫 번째 개념 도입할 때 어떻게 써먹는지, 그쵸? 그 다음에 개념 배우기가 학습 후에,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든가 이제 더 추가적인 거, 그러니까 응용 쪽이라고 할까요? 개념 도입 후에 확인, 정당화, 응용, 이렇게 뭐 문제풀이도 되고 이렇게 써먹는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 돼. 그냥 그래 기하를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공학적 도구 하면 애들이 쉬워하잖아, 뭐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3번까지는 그렇고요. 4번은 자, 도형의 이동을 다양한 상황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학생들에게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해서 이제 뭐 태도 및 실천 능력을 좀 강조하고자 이렇게 유의사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좀 조심해야 될 거죠. 5번은 좌표축의 평행 이동을 다루지 않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이거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6번에 들어갈 말이 내분점, 외분점, 원의 방정식. 이것도 조심해야죠. 내분, 외분을 하는데, 내분, 외분, 내분점, 외분점, 원의 방정식 이런 게 다 기존의 학습 요소, 용어와 기호에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그걸 되게 헷갈려 하니까 좀 줄여준 거고, 근데 수업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원의 방정식 같은 건 중학교 때 원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와서 학습상에서 사용은 하는데, 굳이 그거를 이제 용어 속에 집어넣어서 애들의 오개념 형성이 되니까
좀 없앤 거죠. 헷갈린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원의 방정식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야, 원은 그냥 원은 원이고 원의 방정식은 따로 있고 요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또 있는 게 함수하고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함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없앤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유의사항 있죠. 유의사항은 뭐 만약에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 보면 요거는 다 주어질 거예요. 요거를 써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 안 하는 거는 뭐 계속해서 막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하 영역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때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밑에다 할게요. 예, 다에 과정 중심 얘기는 중학교하고 또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머리가 컸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역적 정당화를 좀 플러스 연역적 정당화를 좀 평가를 하겠다. 뭐 이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런 측면으로. 증명을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과정을 보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해서 집에 아마 두고 오셨으면 요거 이제 연결해 놓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도서를 확인해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뭐 혹시 뭐 이제 고등학교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 상황이 지금 뭐 직선의 방정식 하는 수업 상황이 나온 다음에 뭐 여러분 뭐 기억하죠? 중학교 때도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막 미주알 고주알 암기할 수는 없어도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도입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면 이게 답답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맨 뒤에 남았죠. 고등학교 부분 평면 잡혀 있는 지도서 부분 조금 남은 거에 보시면 거기에 개념 1 이제 교과서 조그만 쪽이 교과서예요. 조그만 교과서 쪽에 개념 1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요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이야기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고요. 뭐 뭘 통해서 애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직선에서 그 그림 밑에 그 화면으로 보는 그 생각 열기 그림 밑에 수직선에서 애들에게 지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알아둬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도입을 한다. 박스 하나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그 수직선에서 x1, b1, x1이 a고 x2가 b 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x1이 작은 거와 x2가 큰 거 두 개 이제 나눠가지고 두 가지 경우 나눠서 결국에는 이제 x2 빼기 x1의 절대값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하는 요 방식. 이게 형식적이지만 이제 학생들에게 요거를 이제 지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옆에 보면은 왜 배웠어요 하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나올 때 좀 잘 봐두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수업 상황에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차이점 이런 걸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바로 밑으로 가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밑줄 치면서 거기도 이렇게 박스를 쳐놓을게요. 예. 그냥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하는 스타일이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지만 알아는 둬야 되니까, 아까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AC, BC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한번 나중에 하실 때 한번 더 뜯어서 보시면 좋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도입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수직선과 좌표평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그 말풍선 1, 말풍선 2에 지금 박스 오른쪽 교과서에서 본 거에 대한 설명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헷갈려 할까봐 거기 말풍선 1번에 보면은 왜 절대값
B로 B-A를 했으니까 이제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죠.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걸 강조. 그리고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시험 보고 이러면 뭐 거리 구하시오 이랬는데도 음수 나오면 애들이 맨날 실수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증명한 거죠. 예.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알아두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 그게 말풍선 이 밑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를 이렇게 도입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외분, 내분 얘기하는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분점, 외분점. 요거에 대한 용어는 사라졌지만 내분과 외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애들 달리기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위에 개념 1에 밑줄 쳐놓을게요. 수직선 위에 선분을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되게 내분점, 외분점 요렇게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내분과 외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근데 여기 어차피 다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그랬던 것처럼 수직선상에서 그 애들 달리기 하는 거 그림 밑에 있잖아요. 애들한테 내분한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요. 그쵸? M 대 N으로 내분. 그리고 나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방법이 거기 말풍선 2번에 있죠. 그거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AP, PB를 통해서 이제 비례식 세워서 이렇게 하는 보이는 거 있죠. 거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박스 쳐놓을게요. 내분, 외분점을 이렇게 도입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비례식을 세워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그 공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음 페이지까지 가면 이제 내분하는 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학생들이 이걸 지도할 때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 쪽에 말하자면 교과서로 다음 쪽이죠. 106쪽에 이제 외분하는 그러니까 105와 106으로 연결되는데 외분에 대한 정의 내리고 외분점 보여주는 거 있죠. 하는 건 똑같죠. M 대 N으로.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인용되고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 뭐 클리어하게질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알면 돼요.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수직선에서 좌표평면으로 확장을 하고 내분 외분도 수직선에서 비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분하고 외분으로 가면서 다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좌표평면 안에서의 내분 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게만 알면 될 거예요. 요거를 뭐 그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107쪽으로 넘어가서 개념 2에 좌표평면 위의 선분을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말 그대로 좌표평면에다가 직선 AB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똑같죠. 근데 점이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까지 막 늘어지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교과서 109쪽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109쪽으로 보이면 거기 예제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무게중심 주의 좌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뭐 우리가 어떤 시험 상황에 인용이 된다면 지금 말하자면 아까 내분 외분점하고 이러는 상황이 굳이 그렇게 인용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되려 오른쪽 교과서 109쪽에 예제 2번으로 말풍선 11번 있죠. 예, 그건 좀 중요 표시를 해놓고요. 거기 옆에 배웠어요도 보이죠. 예, 그런 건 다시 봐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거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한 거에 보면 삼각형의 세 중선은 그쵸? 중선에서 만나는 점, 그 세 중선의 꼭지점부터 결과가 2대1이 되는 점, 뭐 이거 우리가 중2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2에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했지? 이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여기 같이 묶어놨으니까 요 앞쪽에 있잖아요. 요번 달 교재에 다시 한번 보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 예제 2번에 고등학교에 와서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그쵸? 대수적으로 어떻게 무게중심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2대1로 내분한다. 지금 내분을 배웠으니까 그 내분이랑 연결을 해서 무게중심을 좌표로 표현하는 그 방법.
그런 거를 좀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11번 말풍선 11번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학습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기본 성질을 복습한 후 내분하는 점의 공식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학교에서 학습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기본 성질을 복습,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기본 성질을 복습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나오면 중2 때 삼각형이 어떻게 했지?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번 달에 우리가 기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무게중심 어떻게 했지? 이거 까먹었을 수 있죠? 예. 까먹었을 거예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지도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그럼 내분점의 공식은 뭐지? 앞에서 한 거. 내분점의 공식은 좀 좌표평면으로 치면은 왼쪽에 바로 있잖아요. 좌표평면상에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공식 끌어냈지? 그걸 가지고 무게중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인 거죠. 중학교에서 배운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내분하는 공식 유도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고등학교에서 하는 좌표평면상에서 삼각형 무게중심을 찾아내는 법.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아닌 쪽은 좀 그냥 이렇게 흐름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고요. 지금 거기는 좀 중요 표시를 해놓고 인용되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방으로 넘어갈게요.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넘어오니까 이제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워서 그렇게 낯설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도 그 놀이기구 사진 위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하고는 다르게 중학교 때 2학년 때 그러면 어떻게 도입했나 다시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왼쪽에 배웠어야 또 표시해 놓으시고 그때 이제 형식적으로 결과적으로 y = mx 플러스 n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웠어야에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는 종에다가 처음에 뭐 재미나 뭐 물차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표를 만들고 중학교 때는 이제 그쵸 어떤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고 안 할게요. 현상을 통해서 도입을 하다가 표를 만들면서 모눈판 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거기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얻어냈단 말이에요. 이 중학교 중2 스타일로 할 때. 근데 이미 그걸 배운 애들이라 고등학교에서 지금 거기에 롤러코스터 같은 거 밑에처럼 바로 형식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중학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한 점 P라고 하고 L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위에서 그 놀이기구 같은 거 이렇게 확 내려오는 꺾어지는 거 무서운 그런 얘기를 통하여 예전에 배웠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기시키면서 그냥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도입을 하면서 그냥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아는 거지만 두 번째 교과서 115쪽으로 가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걸 다시 이용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게 한 점 기울기를 갖고 유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걸 유도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그걸 다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3으로 그 밑에 교과서 160으로 가셔서 개념 3에 보시면서 밑줄 쳐놓으시면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일까 이 제목에 이제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럼 이제 애들이 뜬금없이 막 되게 헷갈려요. 배웠는데 갑자기 그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그 밑에 말풍선 5번 보이잖아요. 얘들아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선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거를 이제 한번 보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보면 뭐 A하고 B에다가 0이냐 0이 아니냐 뭐 이런 걸 막 넣어가면서 이제 그걸 되게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걸 되게 어려워하니까.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둘 다 0이 아니면 이제 Y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Y는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요. 이거를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얘네 두 개, 이게 다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오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거기로 일일이 다 A0, 뭐 B가 0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죠. 말풍선 5번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야, 그럼 이제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려보잖아요. 그 모눈판이나 뭐 연습장에 그려서 애들이 직접 그게, 그러면 얘가 이제 직선이라는 도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들은 또 직선도 도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헷갈린 거죠. 예.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좀 중학교하고는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 말풍선 5번에 대한 설명 왼쪽으로 오면요.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전체는 직선을 나타내고, 밑줄 쳐놓고요. 이러한 점을 다 모아서 직선이라는 집합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역으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의 x좌표, y좌표는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과 좌표 평면 위의 직선은 1대1 대응임을, 거기까지 밑줄을 쳐놓을게요. 사실 이 말은 학생들에게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에요. 뭐 왜 갑자기 직선으로 나타냈다가 이게 이제 잘 애들이 그렸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이거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여기를 지나는 모든 점들은 여기에 방정식을 만족하고, 결국에는 이 직선과 이 점들의 1대1 대 이런 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업 상황 안에서 설명하고 안 하고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개념 3,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말풍선 5번하고 왼쪽에 5번에 대한 그 지도 방향 설명한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하는 개념 1, 개념 2 이런 건 흐름을 안 놓치시면 되고, 개념 3은 중요한 거죠. 애들에게 어떻게 이게 직선이라는 거를 설명하는가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개념 3을 나타내고 있는 그 교과서 부분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직방에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중학교 거를 요럴 때 혼자 하실 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우리가 6번으로 나눠서 하는 특강은 이걸 그냥 아예 교재를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실 때 이게 싸놓으면 6권이나 되겠지만 이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고1 책 따로 이렇게 따로 막 찾아보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하 쪽만 딱 묶어놓으면 여기서 지금 이 앞에 보면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꼭 해보시라고 이렇게 묶은 거니까 꼭 그거에 대한 의도의 부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평행 관계에 있는 거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적인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학적 도구 먼저 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개념 3번이. 근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무지하게 어려워해요.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든 뭐든 이것이 직선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려워하고, 사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식 정리하면 이식이 나오고 이식 정리하면 이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지 제대로 이것처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계산을 잘하니까 바꾸면 이식 나오네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음에 공학적 도구 활용하는 데 보면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되는 걸 애들에게 이제 얘들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한 걸 확인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마우스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좀 헷갈려 했던 애들이 진짜 맞네. 그 도형 그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좌표 평면에 나타냈더니 다 지금 도형으로 직선이라는 걸로 다 되어 버렸네. 이제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좀 바란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공학적 도구 활용을 통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것을 지도하기 위하여 처음에 개념을 도입할 때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그러면 너무 그것이 그냥
선생님이 면역적으로 부과하는 거나 공학적 도구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뒤에 가서 개념 후에 확인이나 정당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학적 도구로서 개념의 쐐기를 박는다. 뭐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가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조건 개념 1. 그 기와집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평행하기 위한 조건 이런 건 이제 어렵지 않은 거죠. 왜냐면 앞에서 배웠으니까 기울기를. 그래서 기울기가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밑에요. 왼쪽에요. 왼쪽 위쪽에 말풍선 1번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추가를 할 때 거기 그 탄젠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각 B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탄젠트 정도까지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들이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지만 절편이 달라야 하는 거, n-가 다르다라는 거, 이거 주의해야 하는 거. 주의해야 하는 거에 밑줄 쳐놓으시고, 왜냐면 애들이 그걸 헷갈리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념 2로 가서 두 직선을 수직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있죠? 120쪽 교과서로. 거기도 이제 그 두 직선을 놓고요. 거기도 그냥 우리가 요걸 알면 돼요. 두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 알잖아요. m-가 마이너스인 걸 아는데 그게 이제 책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거기 한번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은 걸 보면 이제 두 개의 직선을 그려놔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평행한 애들을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그러면서 서로 이제 색다른 애들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는 위에 L이랑 기울기만 같은 NX 위에 L 다시로 되어 있나요? 거기서 이제 원점 지난 애, 절편이 없는 애를 옮기는 애들 두 개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두 직선 원래 L과 L 다시 L과 L 다시 뭐 L 하여튼 그 위에 흐릿흐릿해서 이상해요. 그 네 개의 직선이 나오죠. 그 네 개의 직선을 가지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곧 원점만 지나게 되는 나머지 두 직선도 서로 수직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관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리고서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그 말풍선 2번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그 m-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증명, 그러니까 연역적 증명이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 거 2번에 있죠, 말풍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한 m-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지금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는 부분이 그 말풍선 2번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m-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야 m-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왼쪽에 말풍선 2번으로 가서요.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을 평행 이동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두 직선들과 평행한 임의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다. 두 직선들과 평행한 임의의 두 직선. 그래서 아까 4개를 만들어냈잖아요. 뭐 그래서 평행 이동이라는 합동 변환에 의해서 각의 크기가 보존된다. 이러한 어려운 설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변하지 않는 거, 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말하자면 보존이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번으로 넘어가면서 그 밑에 3번 말풍선 3번 설명도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기울기가 정의될 때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m-가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 중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이퀄 x1이랑 y 이퀄 y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예를 그냥 애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 더 조심한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도 중요한 건 혹시 몰라서 m-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 말풍선 2번만 그냥 별표까지는 아니래도 중요 표시 정도.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아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 뭐 점과 지선사의 거리고 계산기 같은 거예요. 뭐 게임이에요. 뭐 하여튼 영화관 자리군요. 예. 그런 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애들한테 도입을 하다가 그 스크린 위에 점과 직선 사이에는 어떻게 구할까 밑줄 쳐놓으시고 밑으로 가서 2번 있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고1에게 유도를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그냥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예전에 말풍선 1번으로 볼게요. 그 교과서에 너무 좁으니까. 그 말풍선 1번에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수선의 발을 해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를 PH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되는 H를 찍었을 때 PH를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해석학적으로 대수적으로 다시 증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한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조금 전에 뭘 배웠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했잖아요. 그걸 갖고 유도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D는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할 거는 없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앞에서 배웠던 M-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유도하는구나.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학생들이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활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많이 쓰이니까 그 말풍선 3번에 대한 설명을 하는 110쪽 거기 밑에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점과 직선의 형태 및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점과 직선의 형태 및 위치 관계에 상관없이. 좌표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 또는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일 때도 성립. 점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닐 때도 또는 직선 위의 점일 때도 성립.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지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건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원을 또 도입하는 걸 잘 봐두세요. 중학교 때 원에 대한 거를 그냥 단순히 그죠? 그냥 그 평면상에서 그냥 이렇게 배웠던 애들이 한 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원이야. 이제 이렇게 배웠던 애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좌표평면 위에 갖다 얹혀놓는 거니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 여자애 있는데 밑에 교과서 129쪽으로 봤을 때 좌표평면 위에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알아보자라는 설명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이라는 거를 중학교에서 배웠던 원과 완전히 생판 다르게 좌표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그 여자의 사진 밑에 전체에 박스를 쳐놓을게요. 그러면서 우리도 고1에서 요렇게 원의 방정식을 이제 도입을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원을 뭐 이렇게 옷을 입히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원의 방정식을 애들에게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은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사실은 뭐냐면 그 왼쪽 밑에 보면 말풍선 1번 설명 있잖아요. 도형의 대표적인 정의로부터 직접 유도되는 방식을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반형, 표준형 이런 거를 막 사용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거를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애들한테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y = mx 플러스 n이 되는 게 직선 방정식의 표준형이고 원의 방정식이 왜 x-a제곱, y-b제곱, r제곱 밑에 이렇게 되는가?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표준형 안에서는 그 도형의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 기울기하고 절편을 알아차리고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아차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의로부터 직접 유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애들 그거 모르고 그냥 뭐 오로지 표준형, 일반형 그냥 다 혼용을 하는데 반드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형, 표준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주는 그거 중요하고요. 뭐 요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걸 반드시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원 방정식 만들어내는 거 박스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념 2 있죠. 오른쪽 131쪽으로 넘어가서 개념 2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런 말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예,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제 고치는 이런 것들은 지도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옛날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지금 말하자면 A, B, C 문자가 3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 3개를 주면 XY에 대한 점 X1, Y1, X2, Y2, X3, Y3을 줬을 때 방정식 3개가 나와서 연립방정식 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유의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평가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하는 요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뭐 출제가 된다면 아마 요 이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교사가 만약에 이론을 했다. 미지수가 3개의 연립방정식을 평가했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건. 그럼 저는요, 뭐 이번 시험에서 애들에게 이거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막 이렇다면 그 교사가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개념 2에서는 그런 입장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시 볼게요. 수학 들어가면 공학적 도구에 보면 이제 새로 개정된 책들과 이 내용 때문에 이걸 알차게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거의 무슨 전국의 애들을 제가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거의 전국의 선생님들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많이 활용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 공학적 도구에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좌표축에 접하는 뭐 원의 방정식을 애들에게 확인시켜 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X축에 접하는 그림 뭐 하고 Y축에도 뭐 하고 옮기고 이쪽 저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 왼쪽에 지도 방향에 보면 좌표축을 접선으로 가지는 원의 속성을 추측하게 한다. 속성을 추측. 동글뱅이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원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그거 다시 밑줄 치고요. 이제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손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모눈판에다가 자를 이용해가지고 뭐 그려도 예쁘게는 그려지지만, 사실 공학적 도구 활용의 가장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이것처럼 원이 됐든 직선이 됐든 정확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추론을 더 잘하잖아요. 삐뚤빼뚤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밑에 이러한 옆에 보세요.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속성을 추측하고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속성을 찾게 한다. 거기다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원하고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새로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볼게요. 탐구해 보시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해서 이제 애들에게 원을 그려보게 한다. 원을 그려보게 한다. 원을 그려보게 한다 하면 뭐 1번을 할까요? 동글뱅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접하는 다양한 원을 1, 2, 3, 4부면에서 다루면서 관계를 찾도록 하고, 관계를 찾도록 한다. 2번. 동글뱅이 2번 해놓을게요. 네, Y축에 접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불변적인 성질이나 관계를 찾게 한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원을 그려보고 공통된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 4번. 이렇게 동글뱅이 1, 2, 3, 4를 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내용 말고도 딴 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려보고 끝나면 안 되고요. 예. 애들이 스스로 그리고 끝 이러면 안 되고, 그리면서 그 뭐 관계가 뭐야, 성질이 뭐야, 변하지 않는 성질이 뭐야, 이런 걸 찾게 해야 되잖아요. 1번 관계를 찾게 하고, 또 Y축으로 옮겨가서 또 변하지 않는 성질, 또 관계를 찾게 하고, 이런 걸 또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공통된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공학적 도구를 활용을 하는 활용을 해서 선생님이 시키는 건데 애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인 거죠. 1, 2, 3, 4. 지금 번호 매긴 게. 스스로 먼저는 그려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찾아보게 하고, 이제 그 와중에 뭐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요. 예. 그 탐구,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유의점, 밑에 유의점. 뭐, 그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거지만, 이제 흥미 유발과 학습 효율성, 다양성 도모하는 도구. 그쵸? 흥미 유발과 학습 효율성, 다양성을 도모하는 도구. 그 다음에 실험과 관찰을 통한 정당화와 직관을 통한 정당화를 토대로 결과를 확인하는 활동을 경험하도록.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스스로 하면서도 스스로 확인해서 항상 마무리, 아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던지 정당화를 하던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참 조심해야겠죠. 근데 극단적인 교수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거기 잘 봐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원 배운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또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체크만 할게요. 넘어가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애들이 이제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에서 거기 1번 133에서 134로 넘어오면서 그 위치 관계를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냥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 만나고 안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게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는 왼쪽에 지도 방법만 볼게요. 그래서 그 말풍선 1번 임의의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는 세 가지 경우뿐임을 직관적으로 이해.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우선 방정식 풀어서 대수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이것도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리고 해석 기하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해석 기하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게 오른쪽에 말풍선 2, 3번이에요. 그 이제 말하자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2 넘어가서 기울기와 원의 접선, 이제 직선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접선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을 보이는 것도 거기 왜 말풍선 4번 있죠. 교과서 135쪽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그것도 여전히 해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접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아까 이런 원의 관계 중에서 접선은 요러한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판별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말풍선 4번에서 판별식을 통해서 가는 거 하고요. 그 밑으로 가서 말풍선 6번에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아까 수직 배운 거 있죠? 수직.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고성질 이용하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냥 그거를 하지 말고 말풍선 4번, 말풍선 6번을 좀 이렇게 표시는 해 놓으시지만 그냥 원과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애들한테 판별식 이용하지? 이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얘네들한테 수직,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성질 이용하지?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거기 밑줄은 좀 몇 개 쳐놓고 갈게요. 그 말풍선 4번에 대한 설명하는 거 왼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밑줄 쳐놓게. 그러니까 판별식이 아니라 거리 공식 써도 된다. 그 소리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말풍선 6번에 대한 뭐 계산하는 얘기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안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교과서 136쪽에 7번에 말풍선 7번에 있는 그 선 있죠. 원에 대한 접선 그 네 마리 있잖아요. x 이꼴 어쩌고랑 y 이꼴 어쩌고로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긴 한 거예요. 애들이 이거 헷갈려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꼬집어 줘야 된다. 뭐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애들의 어떤 학습적인 시험적인 문제에서는
그 사실은 그 예제 2번으로 나온 거 있죠. 외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두 개가 나오고 이러는 거. 근데 그것이 뭐 인용되기보단 거기 왼쪽에 배웠어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네들이 중1, 중2로 넘어가면서 접선이라는 걸 배워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긴 배워요. 그냥 자세하게 안 배우지만 부채꼴 배우려고 원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접선이 어디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이제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접점에서 뭐 이런 걸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했을 때 요거 했을 때는 또 왜 이거 했냐면 요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요걸로 하는 거. 그쵸? 중학교 2학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오른쪽 예제 2번은 요러한 것을 대수 기하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해석 기하적으로 풀어놓은 게 그 예제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냥 우리가 봐둔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영역은 왼쪽에 배웠어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수 기하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다시 해석 기하적으로 거기 풀이를 해놓은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제 2번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거를 우리 보러 뭐 방정식을 구하는 식을 뭐 써라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긴 알아야죠.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유도하더라 이런 걸 알긴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네, 도형의 이동이 평행 이동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게 또 많이 이제 사라져서 예전에도 그렇고 교재 연구 안에도 그렇고 늘 인용이 많이 되는 게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 게임 같은 거 하는 걸로 이제 막 이렇게 애들한테 흥미를 돋구면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는 그 말풍선 1번 위에 보면 그림 밑에 그 게임기 밑에 보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뜻이 있죠.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또는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거. 일정한 방향,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걸 평행 이동이라 한다. 옆으로 옮기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좌표 평면의 점 P를 갖다가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겨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애들이 옮긴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출제가 됐었지만 그 밑에 말풍선 2번에서 개념이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그게 반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예. 거기 2번에서 이제 왜 그럼 그게 반대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줘야 하는가 했을 때 대안으로서 제시됐던 건 지금 그 말풍선 2번처럼 지금 그렇게 식으로 하면 절대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냥 계산 잘하는 애들은 여전히 계산을 잘해요. 예. 그런데 밑에 왼쪽 한번 먼저 볼까요? 왜 왼쪽 바닥에 116쪽 바닥에 있잖아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X-A, Y-B 이거 있잖아요. 아까 점에서는 플러스 A 가다가 도형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걸 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어렵다 해놓고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결과를 알아보고 일반적인 성질을 한다 이거이긴 한데 항상 그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죠. 그래서 어떨 땐 이런 거죠. 그 말풍선 2번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풍선 2번처럼 그 식을 보여주면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암기하게 되고 X-에다가 대입만 하고 이렇게 암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구체적인 예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애들한테 이제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보시면 왜 말풍선 2번 설명하는 거 보면 왜 X-는 이미 이동한 점이고 X는 이동하지 않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은 도형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이동하지 않은 점 위에 있는 걸, 이동한 도형에 대입을 할 때는 이동한 위에 있는 점 X 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서 일반적인 성질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뭐 예제를 보여준다던가 하는데 여기 부분을 되게 이제 까다로워한다는 애들이 워낙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말풍선 2번, 3번 밑에처럼 그 박스를 쳐놓고 그래서 평행 이동한 도형은 그거야 fx-a, y-b 이렇게는 요러한 형식적인 기호 자체가 애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거 보면 아무 말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답안으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결과를 알아보게 하고 일반적인 성질을 알 수 있게 한다가 사실은 모범 답안이에요. 지면에 쓸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다음에 평행이동은 그렇게 하나, 점 하나, 선 하나. 그다음에 대칭이동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대칭이동은 또 여기서 표현하는 게 다음 쪽 넘어가서서 146쪽에 뭐 있지 않아요? 뭐 날씨 예보하는 건가요? 뭐 여기 있는데 아니군요. 뭐 검사하는 거군요. 네, 그 심리 진단 카드로. 이게 복사가 잘못돼서 꼭 그렇게 보여요. 거기 밑에 그림 밑에 점을 직접적으로 해서 x, y, p를 가지고 이렇게 대칭 이동 활동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x축에서 대칭. 그건 애들이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말풍선 1번 옆에 윗줄 쳐놓죠. 한 점 또는 도형을 어떤 점이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점 또는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그 점 또는 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니까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요걸 정확히 구별을 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막 활동을 하겠죠. 점을 찍어보고 막 이거 옮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이제 애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면서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걔네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할 때 중요한 건 점 하나가 이동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도형이 다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를 이제 애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118쪽에 말풍선 3번에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들의 집합은 대칭 이동에 의하여 각 점에 대응하는 점들의 집합인 도형으로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어려워한다면 이제 다 같이 동시에 이동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되죠.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도형과 대응하는 점들의 집합인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이해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형이 되는 거예요. 예, 대칭 이동을 한 건. 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대칭 이동이죠. y = x에 대한 대칭 이동. 사실은 이거 이제 나중에 함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거라서 이제 그거는 그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밑에 말풍선 5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박스 좀 쳐놓을게요. 예. 왜 그러냐면 y =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가를 유도하는 게 거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P라는 점을 y = x에 대해서 이동하면 P'가 되는데 중점을 이용한 거. 그쵸? 중점이 그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한 거 하나 하고 또 여전히 그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그 유도하는 방법 말풍선 5번 중점 하나 하고 기울기 -1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화 시킨 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일반화 시킨 게. 그 밑으로 교과서 150으로 넘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도형이 이동하게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여기 고1에 관련된 거를. 예.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고 이럴 때 되려 이거를 맨날 들고 6권을 들고 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지도서 관련된 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상황은 그 나눠 드릴게요. 항상. 그래서 또 거기서도 보고 하면 되니까 우선 이게 되게 많았죠. 기하증명이. 기하증명 정리를 이렇게 맞추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미분을 할게요.